아프리카 대륙 중앙 북쪽에 위치한 차드 공화국. 국토가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는 내륙국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 기후인 탓에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도 불린다. 1885년 프랑스군 진격 이후 오랫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1960년 차드 공화국으로 독립하여 아프리카에서 20번째 탄생한 신생 독립국이 되었다. 독립한 이후 북부 이슬람계와 남부 그리스도교계 중앙정부의 내전이 30년간 이어졌고 200개의 종족들의 종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내전과 극심한 가뭄으로 차드는 수단과 소말리아와 함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차드는 100여 개의 언어와 주요 세계 종교, 새 기후 지역 등으로 그 문화가 복잡하게 갈라져 있다. 아랍의 영향을 받은 지역,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 유럽의 식민지로 지내며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서구와 아프리카 문화가 복잡하게 혼재한 나라 차드. 128개 종족 중 많은 부족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다. 우리에게 낯선 나라 차드. 이제 복음 안에서 가까워지길 희망한다. 안녕하세요. 웰컴 미셔너리 박관태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나라는 차드라는 곳인데 앞서 소개 영상으로 저희가 잠깐 봤잖아요. 그런데 차드가 나라 이름인지 아니면 지역 이름인지 이 정도도 잘 모를 정도로 참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프리카 대륙이 다 저에게 생소하지만 특별히 차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참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속으로 감동이 막 느껴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선교에 감동을 주실 분, 차드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양승훈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차드라는 건 너무 좀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에 가게 되셨는지 알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한국에서 차드라는 나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차드라는 나라를 들어보지 못했고 어떻게 듣다 보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가끔 뉴스에서 듣게 되는데요. 저도 선교에 헌신하기 전까지는 차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차드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선교에 헌신하고서 제가 어떤 나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한 소중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바로 그 당시 한국 브루큰 선교의 총무로 일하시던 한일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차드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차드는 아주 어렵고 힘든 나라, 가난한 나라, 한국 선교사가 없는 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주 어려서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면서 3가지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고생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아마 그 기도 제목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의 결과가 차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소개받고 차드로 결정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선교에 헌신하게 되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중학교 때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계속해서 목회자가 될 꿈을 꾸고 있었어요. 목회자가 될 꿈을 꾸고서 특별히 시골 목회, 농촌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자가 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처음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하면서 사역했던 교회가 현재 저를 파송해 준 신반포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선교의 붐이 일어나면서 선교 축제를 매년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특별한 선교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바로 어서 와 주세요라고 하는 선교 동원 영상물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노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이제 노킨은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같이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에게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나의 아버지나 많은 나의 친척들은 여러 해 전에 죽었죠.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나 역시 너무 늦었어요. 나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나의 말을 읽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주 나이 어린 소녀였을 때 파푸아뉴기니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네, 저는 책을 읽고 파푸아뉴기니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러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마릴린, 왜 여기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저는 그 말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영상물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지구상에 아직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삶을 선교를 위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고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 현지를 보았을 때 그곳이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가서 살아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이곳에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그렇게 하셨고 준비를 하셨지만 사모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네, 처음 사실 아내는 저와 결혼할 때 목회자의 아내가 될 것을 알고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는 것이 바로 아내의 바람이었고, 또 한국에서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편하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에 대한 부르심이 온전치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내와 함께 나가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작전을 좀 펼쳤습니다. 먼저 저희 그 파송교회에 특별히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선교 훈련을 받았던 것이 AAP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 본부에서 하는 종족 리서치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에 아내가 모르게 교회 지원을 받아서 그 훈련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훈련 신청했는데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벌쩍 뛰면서 나는 관심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러면은 정말 선교에 관심 없으면은 지금 AAP 입양운동본부에 가서 그 우리가 낸 신청금을 받아서 교회에 다시 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거 못하고 결국에는 그 훈련에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 훈련 참여하면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았고요. 6개월 뒤에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선교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 특별히 아내가 반대를 하면 참 가기가 어려운데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마음을 참 아름답게 만져주셨군요. 네, 참 그리고 계획을 기도 안에서 잘 세우셨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그것도 싫다 하실 수 있는데 사모님께서도 아주 준비가 잘 되신 그런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부가 함께 차드러 위해서 떠나셨는데요. 이제 차드가 어떤 나라인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승훈 선교사님께서 복장을 싹 갈아입고 오셨는데요. 그 까맣게 그을린 피부하고 복장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옷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차드의 정장 같은 그런 전통적인 복장이고요.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조금 점잖은 옷으로 골라서 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컬러풀한 그런 색의 옷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데요. 그러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중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나 또는 뜨거운 햇살을 견디기 위해서 긴 팔 그리고 아주 길게 되어 있는 그랑 부부라고 하는 그러한 현지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니까 차드 안에 사하라 사막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하라 사막 때문에 차드를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기후가 가장 궁금한데요. 기후가 어떤가요? 차드는 크게 두 기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근기와 우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기는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비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10월부터 다음에 우기가 오는 6월까지는 건기라고 해서 그때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왜 사막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가장 차드에서 더운 계절이 3월, 4월, 5월, 6월인데요. 올해만 해도 4월, 5월에는 한낮의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요. 그리고 12월, 1월, 2월은 차드의 겨울인데 그때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사막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차드는 특별히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기후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중북부 이상은 다 사하라 사막에 속합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부터 조금 내려가는 남부 지역까지는 작은 숲불림지대, 그리고 그 이하는 약간 큰 숲불림지대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30도만 돼도 덥다는데 55도라고 하니까 상상이 안 가는데요. 차드의 경제적인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차드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1인당 국민 소득이 200달러 미만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 가난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남쪽에서 유전이 발견되어서 유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차드가 가난한 나라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 많은 물건들이 공산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바다가 없고 공산품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가도 비싸고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차드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을 먹나요? 차드의 주 음식은 불이라고 하는 옥수수로 만든 특별한 음식이 있는데요. 뜨거운 물을 데펴서 그곳에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같이 저어서 떡처럼 만드는 그런 음식인데요. 거기에다가 소스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앉아서 옥수수로 만든 떡을 떼어서 소스에 찍어서 함께 손으로 먹는 그런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음식이면 이렇게 맛이 있거나 소화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맛은 조금 쉰내가 나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맛있다고 느꼈고요. 그런데 소화는 정말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차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차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단어가 종족어에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식사라고 하는 단어만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수련회를 가서 제가 처음에는 수련회 가면서 수련회 계획표를 짜면서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따로 이렇게 식사를 제가 배정을 해서 그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그냥 식사라고만 단어를 쓰는 거예요. 허파, 불어로는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식사라고 쓰냐,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꼭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은 오후 3시에서 3시 반에 단 한 번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식사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먹고서 다음날 그 시간까지 견뎌야 하기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이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한국과는 좀 반대죠. 우리 선교사님은 근데 정말 그 선교사로서의 체질을 다 타고나신 게 그 소화 안 된 음식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드시는 그 얼굴에서 나타나거든요, 선교사님. 참 맛있습니다. 아니, 지금 막 상상하면은 뭐 최고의 밥상이 차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또 저희가 궁금한 것은 아까 그 공용어가 프랑스어, 아랍어라고 했잖아요. 어떤 말을 더 많이 사용하나요?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서 다 불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불어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그리고 종족이나 마을로 들어갈수록 아랍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더 깊이 마을로 들어갈수록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차드에 128개 언어가 존재하는데요. 자기의 종족어를 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내에서는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50여 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 되는 24개국이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사실 프랑스가 지배한 나라가 더 많기 때문에 네. 불어권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해야 하는데 선교의 현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어권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영어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대비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차도도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 불어가 통용되고요. 불어를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들어갈수록 그들의 종족 언어를 또 새롭게 익혀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불어를 잘하는 분들은 불어권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불어는 뭐 간단하게 인사 정도는 알잖아요. 봉주르 맞나요? 예, 봉주. 예. 네. 그 정도는 아는데 똑같이 차드에서도 뭐 그런 식의 인사를 하는 건가요? 예, 프랑스의 불어가 차드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되고요. 또 차드의 불어가 프랑스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어가 서로 통용이 되는데 단지 이제 몇 가지 문화적인 표현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고요. 일반적으로 언어는 서로 소통 가능합니다. 자, 불어권 선교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드 선교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들을 알면 되는지 저희가 미션 팁 준비했습니다. 청바지는 피하고 여자는 치마를 입어라. 특히 여성이 청바지를 입으면 창녀로 생각하고 폭력을 쓰기도 한다. 반바지와 민소매 옷은 피하라. 해교도가 많아 전통적인 옷을 입기 때문에 남성도 반바지와 민소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성은 머리에 수건을 떠야 한다. 중동 지역의 차도로와는 다르지만 문화적으로 여성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다녀야 한다. 자, 지금 이 시간은요, 선교지의 사역 이야기를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자, 차트를 위한 미션 토크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차드에 들어가서 며칠 뒤에 제가 갑자기 밤에 9시가 넘었는데 배가 너무나 아팠어요. 배가 너무나 아파서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한 3시간 정도를 그렇게 앓다가 이제 그 뒤부터는 제가 정신을 좀 거의 잘 못 차렸고요. 그렇게 알아서 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한 이틀, 3일 정도를 거의 정신없이 보냈는데 말라리아였습니다. 차드에서도 지금도 법정 전염병으로 말라리아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고 있어요. 그런 말라리아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둘째 날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불어를 준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불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와서 아마 제가 불어를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못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약에 조금만 더 늦게 병원에 왔다면은 이 사람은 죽은 목숨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때부터 제가 저 자신의 꿈,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용기와 담대함들을 다 일단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 마음을 내려놓자 현지인들이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갈 때는 현지인들은 저보다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가르쳐 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곳에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기로 작정하고요. 차드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차드 사람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조심스럽게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선교사로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마음을 내려놓자 많은 사람들이 저의 친구가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는 제자를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역자를 데리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구를 많이 사귄 것, 현지인 친구를 많이 사귄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들 가운데 저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 하면은 얼굴이 검기 때문에 한 수 이렇게 밑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었을 때 그때부터 많은 효과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되게 그런 타지에 가서 그렇게 아프게 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일단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사서 고생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그런 신앙과 마음을 저는 정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야기인가요? 예, 제가 처음 이제 차드에 도착해서 차드의 상황들을 한 6개월 정도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드의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이 굉장히 적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들을 좀 운동화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의 형식의 대학생들의 운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름해서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젊은이들을 모았고요.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한번 그 야유회 비슷하게 수련회로 한번 떠난 적이 있습니다. 떠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왜 젊은이들이 훈련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혹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렇게 신청서를 나누어 주었어요. 네. 그때 신청서를 낸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을 처음 제자 훈련하면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따라왔던 사람이 9명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대형 사역들을 추구하시기가 쉬운데 그렇게 제자 훈련을 잘하셨다면 아주 기반이 튼튼하신 거고 앞으로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힐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리 마을. 그 마을에 오리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뭐 유황오리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죠? 네, 오리마을은 차드의 남쪽에 아주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이 바로 사라족입니다. 그런데 사라족의 그 영적인 중심 성소가 있는 마을이 바로 오리마을입니다. 저 오리마을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접수하게 된 것은 단기 선교팀이 한국에서 차드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네. 세 사람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차드에서 이 사람들을 차드의 어떤 지역을 소개시켜 줄까 고민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드 지역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한 지역을 한번 소개시켜 주자. 네. 그래서 제자훈련 할 당시인데 제자훈련 받는 형제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나누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지역을 한 지역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한 형제가 오리마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리마을이 사르 전체 지역, 사라족 전체 지역의 영적인 관문이라고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보를 저희가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오리마을을 단기팀을 보내서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직접 오리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바로 오리마을 근처에 차드의 제3도시 사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 도시가 바로 언자메나에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그곳에 머물면서 오리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 그리고 함께 내려갔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영적인 어둠처럼 어둠이 온 모든 몸을 통해서 몰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저에게 무엇이라고 주장했던가 하면은 오리마을은 우리 거야, 내 거야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원주인이시고 그 땅이 지금 비록 어두움의 땅에 눌려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진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고 그 땅을 하나님이 가지시라고 선언했고 한동안 싸웠어요. 그러자 어두움이 물러가면서 환해졌고요. 다음 날 오리마을을 방문했는데 얼마나 주장이 기쁘게 우리를 맞아줬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리마을이 영적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도 그런 전략적 요충지가 있고 또 그렇게 중요한 곳은 더 치열한 수비와 또 공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마음의 증거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은요. 교회와 학교 이야기입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3명이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사역자가 되기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네. 3년 뒤에 이 3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었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현재 교회가 어떻게 자립할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저희가 한국을 떠나면서 또 한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훈련받았던 내용이 3자 원칙, 네비우스 선교 원리를 그렇게 훈련받았는데요. 어떻게 현지 교회가 자치할 것인가, 자전할 것인가, 그리고 자립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그 현지 교회가 자치하고 자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현지 교회를 2년 이상 저희가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을 세웠습니다. 먼저 첫 해 동안에는 선교사 저희가 먼저 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었고요. 1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선교사목이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선교사가 전적인 리더십을 가진 이후에 두 번째 해 2년째는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가 절반의 리더십을 가졌어요. 선교사가 절반 정도 설교하고 현지 사역자가 절반 정도 설교하고 그리고 교회 리더십도 절반 정도 나누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고요. 3년째 될 때에는 선교사는 완전 뒤쪽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뒤에서 조언하는 사람으로 현지 사역자가 전면에 서서 전체 모든 사역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개척되면서 곧바로 학교 또한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인데 어린아이들을 잘 훈련한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와 함께 학교를 개척해서 학교를 통해서 또한 사회사업과 동시에 복음사역을 함께 접목하는 일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교회와 학교를 같이 접목해서 가는 것은 참 좋은 선교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드의 문맹률이 높고 그렇다면 학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도 더 많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아이들이 주변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놀고 있었던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물론 다 각자가 자기의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녀야 되지만 많은 아이가 저렴한 학비를 내고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학교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또 예배를 참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네, 차드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뭐 선교사님의 노력과 기도도 있겠지만은 주위에서의 정말 끊임없는 기도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가장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네, 기도의 후원자 하면 참 많이들 있는데요. 뭐 파송교회에서 또 여러 성도님들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또 뒤에서 아마 기도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는 분들 가운데 우리 저희를 파송해 주신 또 뭐 GMS와 그리고 한국부르권 선교회, 한국부르권 선교회에서는 아침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동안 대표 목사님과 여러 간사님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루의 일을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부러권 선교회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양소은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이명식 목사입니다. 차드 땅을 사랑하시고 차드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양소은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지난 4, 5월 달에 그 무더운 더위 잘 견디신 거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차드에 많은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양소은 선교사님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 이 후방에서 선교사님의 가정안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늘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양손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차대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화이팅! 저분의 그냥 축복한다는 한마디가 가슴까지 계속 마음에 맴도는데요. 평소에 참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좀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럴까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차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의 결과나 열매들은 목사님의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 외 모든 간사님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의 건강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의 영적인 힘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를 붙들어주는 사역의 힘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 이제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차드에서 그동안에는 수년을 좀 외롭게 저희 한 가정만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한국 브로큰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정이 1년여 전부터 파송을 받아서 팀 사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팀 사역을 하면서 전략을 세웠는데요. 차드에 한 100여 개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한 46개 정도의 아주 급히 사역해야 할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의 미전도 종족을 저희 팀 선교부가 입양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 3개의 미전도 종족이 바로 코투코 종족, 그리고 카넴부 종족, 그리고 차드 아랍이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이 종족들이 모두 다 이슬람 가운데 놓여 있어요. 다 무슬림이고요. 이런 종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종족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들고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들을 입양을 해서 한국교회에 홍보하고 한국교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리고 또 현지에서 훈련받은 현지 사역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들어가서 전략적인 사역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전략이 세워지고 현지 사역자들이 잘 훈련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전략적인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양육해야 하고 또 목회자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현지인 선교사죠. 잘 양육해서 함께 저희와 함께 동일한 멤버십을 가진 팀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는 최소한 12가정 이상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차드에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파송되어져서 우리가 동력하는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욕심이 많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영육간에 강건해서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이 또한 있는데 저희 가정 또한 동일하게 저 아내가 하나가 되고 또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해서 아내가 30대인데 갑상선이 왔어요. 좀 차드의 기후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좀 굉장히 보통 40대 말이나 50대에 온다고 하는데 30대에 왔어요. 저는 좀 빨리 왔는데요. 건강이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아내가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충만하게 함께 동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이루고 또 사역도 함께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신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렵고 척박한 땅 차드에서 우리 양선교사님께서 10년 동안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팀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입양한 새 종족 복음을 속히 전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지도자 양육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한국 땅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12가정 이상의 선교사 가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갑상선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모의 건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앞으로 차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차대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저희 계속해서 기도로 힘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양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참 실감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단의 권세에 대항할 힘은 기도와 영적인 무장의 태세를 갖추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역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후방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중보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역지,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기려고 굉장히 많이 발버둥 칠 텐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믿으실 거죠? 한 주간도 아주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편한 세상 천원 행복 온리원에서 후원합니다.